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정호입니다. 올해 73살이 되었습니다. 조금 늦은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중견건설회사에 입사해서 34세 결혼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며 부장까지 승진했고 정년퇴직 후에는 후배가 운영하는 작은 건설 자재 납품업체에서 5해 더 일했습니다. 그렇게 59살까지 일하고 은퇴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제가 54살 때 유방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항암 치료와 수술, 방사선 치료까지 다 받았지만 결국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당시 아들은 대학교 3학년, 딸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혼자 키우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회사 일도 바빴지만 아이들에게 엄마 역할도 해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어떻게든 두 아이를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15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이 너무 컸습니다. 퇴근 후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아내가 없으니 집안일도 제가 다 해야 했고 음식도 차려 먹어야 했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찾아와 반찬을 채워주고 집안일을 도와주곤 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였습니다. 은퇴 후에는 더 외로웠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가 많았는데 은퇴하니 그마저도 없어졌어요. 아들은 직장 때문에 부산으로 내려갔고 딸은 결혼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연락이 오고 집에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취미생활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컴퓨터 교실도 다니고 노래 교실도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혼자였으니까요. 국민연금은 월 128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1억 5천만 원은 자녀들 결혼 자금과 생활비로 거의 다 썼고 남은 돈은 은행에 예금해 두었습니다. 생활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크게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68살이 되던 해 겨울 몸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흔한 질병이죠. 고혈압, 당뇨에 관절염까지 생겼습니다. 약을 먹어도 통증이 심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어느 날은 현기증이 심하게 나서 넘어졌는데 이웃의 도움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제가 혼자 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때 아들이 제안했습니다. 자기 집 근처에 있는 노인복지주택으로 이사 오라고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서울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낯선 부산으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또 내 집을 떠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고 결국 집을 팔아 부산의 노인복지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1인 가구를 위한 14평짜리 작은 아파트였지만 깨끗하고 편안했어요. 매달 관리비로 35만 원을 내야 했지만 식사와 청소, 간단한 의료 서비스까지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어 외로움도 덜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6개월은 적응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낯선 도시에서의 생활이 쉽지 않았어요. 아들 가족은 한 달에 한두 번 찾아왔지만 그들도 바빠서 오래 머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노인복지주택에서 열린 취미교실에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박지숙, 71살이었습니다. 지숙 씨는 저보다 1년 먼저 그곳으로 이사 왔다고 했어요. 남편과 사별한 지 5년 정도 됐고 자녀는 아들 둘에 딸 하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같은 취미교실에 다니는 지인으로 만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숙 씨는 전직 간호사였고 은퇴 후에도 몇 년간 요양병원에서 일했다고 했어요. 저와 달리 활발하고 긍정적인 성격이었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다른 사람들을 대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금방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산책도 하고 식사도 하고 때로는 부산 시내로 나가 영화도 보고 쇼핑도 했습니다. 지숙 씨가 있어 부산 생활이 훨씬 즐거워졌어요. 외로움도 많이 사라졌고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나이에 사랑이라니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사랑이었어요. 서로를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졌고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재혼을 결심한 것은 또 1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우리가 71살이었을 때죠. 물론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으니까요. 또 자녀들의 반응도 걱정됐습니다. 먼저 각자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아들과 딸에게 전화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지숙 씨와 함께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서로에게 얼마나 의지가 되는지 말했어요. 그리고 재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딸은 미국에서 전화로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행복하다면 자신도 기쁘다고요.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말없이 듣기만 하더니 갑자기 화를 냈어요. 어머니를 배신하는 거라고 그런 나이에 무슨 결혼이냐고 했습니다. 심지어 제 재산을 노리는 것 아니냐며 의심했어요. 아들의 반응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진 재산이라고 해봐야 집을 팔아 남은 돈 7천만 원과 매달 받는 연금뿐인데 지숙 씨가 그것을 노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숙 씨가 더 넉넉한 편이었어요. 전직 간호사로 국민연금을 90만 원 정도 받고 있었고 퇴직금도 저보다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고 며느리도 제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재혼하면 경제적 지원을 끊겠다고 협박까지 했어요. 사실 아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아들의 그런 태도가 서운했습니다. 지숙 씨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세 자녀 중 막내딸만 재혼을 축하해주고 두 아들은 강하게 반대했어요. 특히 장남은 어머니의 재산을 걱정한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지숙 씨가 가진 아파트 한 채와 저축금을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자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은 생을 함께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복지주택의 작은 강당에서 몇몇 친구들과 지숙 씨의 막내딸, 그리고 제 딸이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아들들은 모두 불참했어요. 결혼 후 우리는 지숙 씨의 아파트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복지주택보다 넓고 편안했거든요. 이사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부모 자식 관계를 끊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어머니의 기억을 저버리고 가족을 버렸다며 더 이상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숙 씨의 두 아들도 비슷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정신이 나갔다며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재산 문제로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슬펐습니다. 자녀들에게 버림받는다는 느낌이 들었고 우리의 결정이 옳았는지 의심도 들었어요. 하지만 서로에게 의지하며 그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재산을 명확히 정리하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유언장도 작성했습니다. 서로의 재산은 서로에게 얼마간 상속하고 나머지는 각자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10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제 딸이 미국에서 방문했습니다. 딸은 우리의 생활을 보고 안심했어요. 저와 지숙 씨가 서로 잘 챙기고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아들에게도 이야기해 주겠다고 했어요. 지숙 씨의 막내딸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가끔은 손주들도 데리고 와서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그런 날이면 정말 행복했습니다. 재혼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지숙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경색이었어요. 다행히 빨리 병원에 도착해서 큰 후유증 없이 회복했지만 그 일을 계기로 자녀들과의 관계가 변했습니다. 지숙 씨의 병원비를 모두 제가 감당했습니다. 형편이 넉넉지는 않았지만 아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입원 중에 지숙 씨의 두 아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받지 않았지만 결국 병원을 찾아왔어요. 그들은 제가 지숙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잘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를 제가 부담하고 밤낮으로 간호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어요. 퇴원 후에도 가끔 연락이 오고 명절에는 인사도 오갔습니다. 제 아들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통해 소식은 들었어요. 딸이 전해주길 아들도 점점 마음이 약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아이들, 즉 제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보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지숙 씨의 병환 2년 후 드디어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조금씩 대화를 나눴어요. 아들은 여전히 제 재혼을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가족 관계를 끊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첫 만남은 아들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숙 씨와 함께 방문했는데 손주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손주들이 커서 반가웠고 며느리도 예전보다 부드러워진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어색해했지만 그래도 처음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그렇게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지숙 씨의 아들들도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가끔은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명절에는 지숙 씨의 집에 모두가 모이기도 했어요. 물론 완벽하게 화해한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지금은 재혼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건강 문제로 걱정이 많지만 서로가 있어 든든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 하루의 일과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깨닫습니다. 국민연금과 지숙 씨의 연금을 합쳐 월 22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크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두 사람이 함께하니 생활비도 절약되고 서로 도우며 살 수 있어요. 가끔은 복지관에서 하는 공공일자리에 참여해 용돈도 벌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합니다. 요즘은 여행을 많이 다닙니다. 버스와 기차를 이용해 전국의 아름다운 곳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 멀리 해외여행은 힘들지만 국내에도 좋은 곳이 많습니다. 지난달에는 강원도 속초에 다녀왔는데 바다를 보며 산책하는 것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물론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건강이 나빠질지 혼자 남게 될지 불안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약속했어요. 언제 누가 먼저 가더라도 후회 없이 매 순간을 행복하게 살자고요. 만약 제가 먼저 하늘나라로 간다면 제 재산은 지숙 씨에게 5천만 원을 남기고 나머지는 아들과 딸에게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지숙 씨도 마찬가지로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어요. 재산 문제로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 둔 겁니다. 돌아보면 재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의 반대로 힘들었지만 시간이 해결해 주었어요. 지금은 자녀들도 우리의 행복을 조금씩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나이가 들어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60살, 70살, 심지어 80살이 넘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외로움에 갇혀 살지 말고 용기를 내어 새로운 관계를 맺어보세요.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동의만을 기다리다 보면 행복의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자녀들도 결국은 부모의 행복을 원할 테니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재산 문제는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나중에 갈등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서로의 재산을 명확히 구분해 두세요. 그래야 자녀들도 안심하고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행복을 찾을 권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저처럼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결국에는 웃을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영수입니다. 올해 72살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성북구 골목에 위치한 제 문방구 셔터를 여는 일이 제 하루의 시작입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이 작은 가게는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1983년 34이었던 그 해에 저는 인생의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소기업 격리과에서 8년간 일했지만 늘 제 사업을 꿈꿨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반대했지만 저는 당시 한창 성장하던 문구 시장에 눈을 돌렸습니다. 학생 수가 많았고 학용품은 불황을 모른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퇴직금 300만 원에 은행 대출 200만 원을 더해 전세 보증금 500만 원으로 15평 남짓한 이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가게를 열고 문구 도매상을 찾아가 물건을 드리는 법도 몰랐고 진열 방법도 서툴렀습니다. 초반 3개월은 적자였고 매일 아침 출근길에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근처 초등학교 학생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특히 제가 모든 문구에 정가보다 10% 낮은 가격표를 붙인 것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월 수익이 당시 회사 월급과 비슷해졌고 1년이 되자 그 2배를 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회계를 맡아주었고 저는 12시간씩 가게를 지켰습니다. 아이들이 방과 후에 몰려오는 시간대가 가장 바빴습니다. 공책, 연필, 크레파스, 지우개가 제일 잘 팔렸고 특히 학기 초에는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10시에 문을 닫고 재고를 정리하며 다음날 주문할 물건을 메모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장사의 비결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사업이 잘 되어서 1993년 10년 만에 제가 새들어 있던 건물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8천만 원이라는 거금이었지만 매일 10시간씩 일하고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은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건물주가 되던 날 아내와 함께 소주 한 병을 마시며 기뻐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저희 아들은 14, 딸은 11살이었고 아이들에게 더 넓은 집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90년대는 문방구의 전성기였습니다. 학생 수도 많았고 캐릭터 문구들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일러문, 드래곤볼 캐릭터가 그려진 필통과 다이어리가 날개 돋친 듯 팔렸습니다. 하루는 새로 나온 캐릭터 스티커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초등학생이 있어서 비 오는 날 직접 동대문 문구 상가까지 가서 박스째 사왔던 일도 있습니다. 다음 날 그 아이가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스티커를 사가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저희 아들 영민이는 학창시절 가끔 가게를 도와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영어에 관심이 많아 외국으로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26에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났는데 그대로 그곳에 정착해 지금은 시드니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딸 영희는 간호학과를 나와서 31살에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두 아이 모두 외국에 정착하면서 제 문방구를 이어받을 사람은 없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디지털 시대가 왔고 문방구 사업은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학생들이 손으로 글씨를 쓰는 일이 줄어들었고 컴퓨터와 인터넷이 공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위기를 느낀 저는 2003년에 문방구 한쪽에 DVD 대여점을 겸업했습니다. 영화 DVD를 200개 정도 구입해 진열했는데 처음에는 반응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DVD 대여 사업도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2010년 61살이 되던 해에는 핸드폰, 액세서리와 충전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케이스나 보호필름 같은 상품의 수요가 생겼습니다. 또한 생활용품으로 품목을 확장해 문구류 외에도 일회용 장갑, 포장 테이프, 간단한 공구 등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가까운 곳에서 생필품을 살 수 있어 좋다며 단골이 되셨습니다. 2018년 69이 되던 해에 제 건강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가격표를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처음에는 노안이라고 생각했는데 병원에 가보니 녹내장이 꽤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조기에 발견했다면 진행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사업에 몰두하느라 정기검진을 소홀히 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세 차례의 암과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 적용 후에도 본인 부담금이 800만 원이나 들었습니다. 수술 후에도 시력은 회복되지 않아 왼쪽 눈은 0.3, 오른쪽 눈은 0.5로 저하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전립선비대증까지 찾아와 밤에 2시간마다 화장실에 가야 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빈번하게 화장실을 가야 해서 손님이 오면 참느라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의사는 전립선 수술을 권했지만 솔직히 마취 후 깨어나지 못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지금은 약으로 증상을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병원비와 약값으로 5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래도 더 심한 병이 많으니 감사하게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제 일주일에 2번은 정기적으로 병원에 갑니다. 성북구 보건소와 대학병원을 번갈아 방문하는데 보건소는 기본 검사를, 대학병원에서는 전문적인 치료를 받습니다. 매일 아침 고혈압, 콜레스테롤, 전립선, 녹내장 약 등 열 알의 약을 먹습니다. 건강관리를 위해 문방구 운영시간도 조정했습니다. 오전에는 약을 먹고 2시간 정도 창경궁을 산책한 후 오후 2시에 문을 열어 저녁 7시에 닫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터졌을 때는 정말 큰 위기였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고 비대면 수업이 시작되면서 학용품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 고민하던 중 호주에 있는 아들이 전화로 배달앱 입점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손주의 도움을 받아 겨우 등록했는데 이게 새로운 활로가 되었습니다. 노트북 한 대를 구입해 복사, 프린트, 스캔 서비스를 시작했더니 이것이 주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주변 노인분들이 관공서 서류를 출력하러 오시고 초등학생들은 과제를 프린트하러 옵니다. 또한 카드 결제기와 카카오페이도 도입했습니다. 40년 가까이 현금만 받다가 이런 결제 방식을 배우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익숙해졌습니다. 문방구는 이제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합니다.
노인분들이 택배 받는 법을 물으러 오시고 스마트폰 사용법을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께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일이 재미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달라고 하는데 시력이 좋지 않아 힘들지만 그들의 밝은 웃음을 위해 노력합니다. 택배 대행 서비스를 시작한 것도 큰 변화였습니다. 집에서 택배를 받기 어려운 분들이 제 가게로 배송지를 지정하면 저는 물건을 받아 보관해 드립니다. 이 서비스가 지금 월 수입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해졌습니다. 복사 팩스 스캔 서비스도 의외로 수요가 많습니다. 특히 관공서 서류 대행이 인기가 많아서 주변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시력 저하로 인한 어려움은 날이 갈수록 커집니다. 영수증을 잘못 주는 경우가 많고 40년 단골인데도 얼굴을 기억하지 못해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계산 실수도 잦아져서 거스름 돈을 더 줄 때도 있습니다. 요즘은 큰 글씨 계산기 확대경, 디지털 저울 같은 보조기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도 가게를 계속 운영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필요입니다. 65세부터 받기 시작한 국민연금이 월 65만 원인데 이것만으로는 병원비도 부족합니다. 30대 후반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했지만 당시에는 최저 등급으로만 냈습니다. 당장 써야 할 돈이 많아서 연금보다는 사업과 자녀 교육에 투자했던 것이 지금 생각하면 아쉽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심리적 안정입니다. 이 가게가 없으면 제가 누군지 모를 것 같습니다. 40년간 매일 아침 이곳에 와서 일하는 것이 제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갈 곳이 있다는 것이 노년의 삶에 큰 의미를 줍니다. 단골들과의 관계도 저를 이 자리에 붙들어 두는 이유입니다. 이 동네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자기 아이와 함께 찾아오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지난해에는 40년 전 제 가게 오픈 첫날 방문했던 손님의 손주가 학용품을 사러 왔습니다. 그때 느낀 세월의 흐름과 연결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은퇴를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아들은 자주 전화해서 가게를 팔고 쉬라고 권합니다. 캐나다에 있는 딸도 한국에 혼자 있는 것이 걱정된다며 캐나다로 오라고 합니다. 명절에만 영상통화로 만나는 손주들은 할아버지의 문방구를 직접 본 적이 없어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건물은 있지만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 저와 같은 자영업자의 현실입니다. 서울 성북구 주택가에 있는 제 문방구 점포는 시세로 3억 원 정도 하고 점포가 있는 건물 전체는 6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있다고 해서 당장의 생활비와 의료비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건물은 있지만 밥은 안 됩니다. 2층 주택을 월세로 놓을까 고민 중입니다. 세입자를 들이면 월 100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수입이 생길 텐데 누군가와 한 지붕 아래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 망설이고 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이 이 나이에 쉽지 않습니다. 문방구의 마지막 날을 상상하면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40년의 기억을 어떻게 정리할지 막막합니다. 진열대, 계산대, 오래된 포스터들. 이 모든 것이 제 인생의 일부입니다. 단골들과의 마지막 인사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이 가게가 없어지면 동네에 작은 구멍이 생길 것 같아 걱정됩니다. 건강 상태가 더 악화되면 어쩔 수 없이 캐나다로 갈까 생각 중입니다. 딸이 간호사라 의료 혜택도 받기 쉽고 손주들과도 함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을 떠난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특히 이 가게와 이별하는 것은 제 인생의 한 챕터를 완전히 닫는 것과 같습니다. 후배 자영업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첫째, 건강관리의 중요성입니다. 돈을 벌 때 건강도 같이 챙기세요. 저처럼 검진을 미루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둘째, 노후 자금 준비입니다. 국민연금은 최대한 높은 등급으로 내세요. 저처럼 최저 등급으로 내면 나중에 큰 후회를 합니다. 셋째, 디지털 변화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면 가게도 변해야 합니다. 저는 70대에 노트북과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이 덕분에 가게가 살아남았습니다. 자영업의 정년은 결국 건강이 결정합니다. 저는 72세에도 문방구를 운영하고 있지만 시력과 전립선 문제로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가게를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웃으며 대화할 수 있기를.
문방구 창문 너머로 등교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40년 전 처음 이 가게 문을 열었던 날이 생각납니다. 그때도 이렇게 아이들이 웃으며 지나갔고 저는 설렘과 두려움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 자기 아이의 손을 잡고 제 가게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이 자리에서 그들을 맞이합니다. 제 인생은 이 작은 문방구와 함께 했습니다. 정년 없는 자영업자로서 72세의 노인으로서 앞으로 얼마나 더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한 저는 매일 아침 이 셔터를 올리고 손님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 삶의 의미이고 저를 지탱해주는 힘입니다. 정년 없는 삶. 그것은 때로는 축복이고 때로는 짐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저는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작은 가게가 제게 준 모든 것들, 만남들, 추억들에 감사하며 그리고 내일도 건강이 허락한다면 저는 다시 이 문을 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이 된 박종석이라고 합니다. 아내가 떠난 지 벌써 1년하고도 2달이 지났네요.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와 아내는 결혼한 지 42년 된 부부였습니다. 저희 둘 사이에는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있는데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딸은 결혼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살고 있습니다. 제 직업은 중소기업에서 31년간 근무한 생산관리 부장이었습니다. 7년 전에 정년퇴직을 했고 평생 아내가 집안일을 전담했기 때문에 저는 라면 하나 끓일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대학병원 행정직으로 근무하다가 저보다 3년 일찍 퇴직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전부였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독립했고 퇴직 후에는 주말마다 산에 가거나 여행을 다니며 즐겁게 지냈죠. 그런데 작년 초부터 아내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하다고만 했는데 병원에 가보니 말기 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석 달에서 6개월 시간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바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국에 있는 딸에게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내는 항암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남은 시간 고통스럽게 보내고 싶지 않아. 그냥 우리 평소처럼 지내다가 갈래. 그 말을 들으며 울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아내는 마지막 석 달 동안 저에게 집안일을 하나씩 가르쳤습니다. 빨래 세탁기 돌리는 법, 밥솥으로 밥 짓는 법, 김치찌개 끓이는 법, 은행 업무 보는 법, 시장에서 신선한 채소 고르는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면 끓이는 법까지. 아내는 제게 모든 것을 알려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머릿속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충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은 아내가 눈앞에서 사라진다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워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마지막 한 달은 거의 침대에 누워 지냈습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아이들에게 사실을 알렸고 딸도 잠시 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도 가정이 있어 오래 머물 수는 없었죠. 아내는 병원 대신 집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으며 집에서 지냈죠. 마지막 일주일은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가끔 눈을 떴지만 말은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내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조용히 치렀습니다. 오랜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이 많이 찾아와 주었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제야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42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빈자리. 집 안 곳곳에 아내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 화장품들, 옷장 속 정갈하게 정리된 옷들, 부엌에 있는 그녀가 아끼던 그릇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아내는 없었습니다. 장례식 후 아들은 바로 직장으로 복귀해야 했고 딸도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혼자 지내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아빠, 우리 집으로 오세요. 아니면 제가 주말마다 찾아뵐게요. 아들이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여기서 살 거야. 너희 어머니와의 추억이 있는 이 집에서. 그렇게 혼자 남겨진 첫날 밤. 배가 고파왔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가르쳐준 라면 끓이는 법을 떠올렸습니다.
물을 넣고 끓인 다음에 면과 스프를 넣는 거였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물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면을 언제 넣어야 하는지, 스프는 언제 넣는 건지,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결국 인터넷 검색을 해서 라면 끓이는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아내 없이 처음으로 라면을 끓였습니다. 면은 좀 불었고 국물은 너무 싱거웠지만 그래도 먹을 만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여보, 내가 라면 끓였어. 맛은 없지만 그래도 굶지는 않겠네. 허공에 대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자립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먼저 아내의 사진에 인사를 했습니다. 여보, 잘 잤어? 오늘도 내가 잘 해볼게. 그리고 아내가 남겨준 메모를 보며 빨래를 시작했습니다. 하얀 옷과 색깔 옷을 분리해서 넣으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모든 옷을 한꺼번에 넣었다가 하얀 양말이 파랗게 변하는 경험을 했죠. 식사는 더 큰 문제였습니다. 처음 몇 주는 라면과 배달 음식으로 버텼습니다. 가끔 아들이 주말에 와서 반찬을 몇 개 해주고 가면 그걸로 3, 4일은 버틸 수 있었죠. 하지만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건강이 나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체중도 줄었습니다. 그제야 아내가 왜 그렇게 요리하는 법을 알려주려 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동에 사는 김 여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도 7년 전에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분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힘드시죠? 김 여사님의 따뜻한 질문에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네, 음식 해 먹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 말에 김 여사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파트 경로당에서 요리 교실을 해요.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거예요. 한번 오세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남자가 요리 교실이라니. 좀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영양실조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경로당 요리 교실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대부분 여성분들이었고 남자는 저 포함해 3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친절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박 선생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배울 거예요. 강사로 오신 분은 동네 자원봉사자였습니다.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금요일에 수업이 있었습니다. 처음 만든 김치찌개는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짰지만 그래도 제가 직접 만든 첫 음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 사진 앞에 제가 만든 김치찌개를 놓고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만든 첫 김치찌개야. 너무 짜서 못 먹겠다고 했겠지만 그래도 내가 만들었어. 점점 요리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김치찌개에 이어 된장찌개, 계란말이, 불고기까지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리뿐만 아니라 집안일도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빨래를 분류해서 세탁하는 법, 바닥 청소하는 법, 화장실 청소하는 법, 모두 아내가 해왔던 일들이었습니다. 가끔 아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새삼 깨달으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보, 이렇게 힘든 일을 너 혼자 다 했구나. 미안해. 요리 교실 외에도 경로당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체조 교실, 노래 교실, 서예 교실, 컴퓨터 교실까지. 처음에는 요리 교실만 다녔지만 점차 다른 활동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특히 저처럼 홀로 된 남성분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이상호 선생님은 저보다 2살 많은 70 노인이었습니다. 그분은 5년 전에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고 계셨죠. 처음엔 다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적응됩니다. 사람은 참 대단한 존재예요. 이상호 선생님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홀로 된 지 3개월째 되던 날, 아들이 주말에 찾아왔습니다.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이제 라면 말고도 여러 가지 요리할 수 있어. 아들은 제 말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뭐 만들 수 있는데요? 자랑스럽게 냉장고를 열어 제가 만든 반찬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치찌개, 콩나물 무침, 멸치볶음,
시금치 나물. 아들은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대단하세요. 이걸 다 혼자 만드신 거예요? 그럼. 경로당 요리 교실에서 배웠어. 그날 저녁. 아들과 함께 제가 만든 음식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아들은 연신 맛있다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빠, 정말 걱정했는데 이렇게 잘 지내시니 다행이에요. 아들이 떠난 후 혼자 남아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좀 괜찮아. 걱정하지 마. 홀로 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이상호 선생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박 선생, 우리 등산 동호회 같이 할래요? 매주 수요일마다 근처 산에 다녀와요. 아내와 함께 자주 다녔던 산. 아내 없이 산에 간다는 게 조금 망설여졌지만 용기를 내어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첫 등산은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아내와 자주 올랐던 북한산 코스였습니다. 등산하는 내내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서 사진 찍었었지. 여기서 도시락 먹었었지. 모든 장소에 아내와의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상에 올랐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나 여기 왔어. 너 없이 왔어. 옆에 있던 이상호 선생님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울고 싶으면 울어요. 그게 나아요. 그날 이후로 매주 수요일이면 등산 동호회와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점점 아내 없이도 즐길 수 있는 순간들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아내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슬픔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좋은 시간들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홀로 된 지 9개월째 되던 날, 미국에 있는 딸이 화상통화를 해왔습니다.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이제 나 혼자서도 잘 지내. 걱정하지 마. 그러자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미국에 오세요. 우리랑 같이 살아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딸과 사위, 그리고 귀여운 두 손주들과 함께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다. 아빠는 여기가 좋아. 여기에 너희 엄마와의 추억이 있고 이제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어. 걱정 말고 너희 생활 잘해. 딸은 아쉬워했지만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언제든지 마음 바뀌시면 말씀하세요. 시간이 흐르면서 또 다른 변화가 생겼습니다. 경로당 컴퓨터 교실에서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아이들과 대화하는 법, 유튜브에서 요리 영상 보는 법, 인터넷 뱅킹으로 공과금 납부하는 법까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해지니 생활이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것들을 모두 아내에게 의존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보, 내가 인터넷 뱅킹으로 공과금 냈어. 놀랐지? 홀로 된 지 1년이 지났을 때 경로당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반려식물 기르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이상호 선생님이 권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화분에 다육식물을 심었습니다. 이름하여 에케베리아라는 식물이었죠. 선생님은 물 주는 법과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물을 주세요.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두면 됩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식물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화분을 들여다보며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기쁨을 주었습니다. 새로운 잎이 나오거나 꽃봉오리가 맺히는 것을 보며 생명의 신비를 느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식물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창가에는 다양한 다육식물들이, 베란다에는 허브와 작은 채소들을 심었습니다. 바질, 로즈마리, 방울토마토, 상추. 이제는 제가 기른 채소로 요리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보, 내가 기른 상추로 쌈 싸 먹었어. 정말 맛있더라. 홀로 된 지 1년하고도 2달. 오늘은 아내의 기일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아내가 좋아했던 꽃진 장미를 사왔습니다. 아내의 사진 앞에 꽃을 놓고 제가 직접 만든 음식들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시금치 나물, 멸치볶음.
아내가 살아있을 때 자주 해주던 음식들이었습니다. 여보, 벌써 1년이 지났네. 보고 싶어. 조용히 앉아 아내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결혼식 날, 아이들이 태어났던 날, 우리가 함께 여행 다녔던 날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슬픔이 밀려왔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감사함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4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함. 아내가 제게 남겨준 많은 것들에 대한 감사함. 여보,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나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오후에는 아들과 함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묵념을 하고 아내의 위패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잘 지내세요? 걱정 마세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납골당에서 나와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아빠, 많이 달라지셨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더 독립적이 되셨어요. 그리고 표정도 많이 밝아지셨어요. 처음엔 정말 걱정했는데 이제는 괜찮으신 것 같아 다행이에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느껴. 처음에는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했는데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어. 어머니가 보시면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저녁. 다시 한번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오늘도 잘 지냈어. 내일도 잘 지낼게. 걱정하지 마. 창가에 놓인 식물들에 물을 주고 내일 요리 교실에서 배울 새로운 요리를 위해 장보기 목록을 적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아내가 그립고 외로울 때도 많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누워 있을 때면 아내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기억하며 살아가는 법을. 처음 혼자 라면을 끓였던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는 조금씩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 제 삶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혼자이지만 외롭지만은 않은 삶. 아내가 남겨준 사랑과 추억으로 가득 찬 삶.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과 취미로 채워가는 삶. 여보, 걱정 마. 나 잘 지내고 있어. 언젠가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갈게. 그렇게 저는 오늘도 라면 끓이는 법부터 시작된 자립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